미국의 독립전쟁을 과도하게 지원한 루이 16세는 파산 지경에 이른다. 20억 리브르의 자금을 전쟁에 쓴 프랑스는 통화량이 25억 리브르인데 비해 부채가 50억 리브르에 달한다. 왕실의 수입은 5억 300만 리브르인데 반해 지출이 6억 3천만 리브르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만 3억 2천만 리브르에 이른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정치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부유한 부르주아지가 권력에서 배제되고 국가재정마저 파탄난다. 특권 계급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가운데 근로대중의 조세 부담률이 38에서 40%로 치솟으며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요구가 분출된다. 외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루이 16세는 1776년 자크 네케르를 재무부 장관에 앉힌다. 자크 네케르는 제네바 은행의 총재를 지낸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이다. 네케르가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로부터 급전을 빌려 급한 불을 끄지만 왕실의 지출을 막지는 못한다. 네케르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 문제를 조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시킨다. 재정개혁에 나선 네케르는 서민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저리로 대출을 받는 구제금융기관 몽드 피에테를 설립하고 인두세를 토지세로 전환한다.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귀족들이 중과세에 반발하자 1781년 재정보고서를 공개해 왕실의 재정 상태를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 여론이 들끓으며 귀족들에 대한 분노는 왕실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뀐다. 자크 네케르는 1784년 출판한 프랑스 재정관리에 대한 논설에서 재정의 전반적인 구조와 문제점을 밝힌다. 후임 재무장관 샤를 칼론이 1787년 귀족과 성직자의 자문 모임인 명사회를 개최하여 귀족과 성직자들에게도 징세가 필요하다는 세제 개혁안을 제안하지만 거부된다. 네케르로부터 초래된 재정 논쟁이 다시 격화되자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파리에서 쫓아낸다. 하지만 후임자들이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네케르가 1788년 다시 기용된다. 네케르는 심각한 재정과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관리와 대출을 통해 재정을 메우고 곡물 수입을 허용한다. 네케르의 건의로 1789년 5월 5일 175년 만에 3부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자 스위스 청교도 은행가는 대출 회수에 기대를 건다. 제3신분의 대표들은 표결 방식을 문제 삼아 6월 17일 국민의회를 공표하고 단순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긴다.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새로운 헌법이 필수라고 인식한 국민의회는 7월 9일 재헌국민의회를 선언한다. 네케르가 추진한 점진적 개혁을 제3신분 대표들이 불신하고 중재 노력도 무산되자 불안감을 느낀 루이 16세는 7월 11일 네케르를 해임한다. 프랑스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온 네케르의 해임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다. 재헌의회의 급진화가 가속화되고 분노한 평민들이 7월 14일 혁명을 일으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자 전국에서 농민 폭동으로 확산된다. 반란군은 계몽주의의 주체로서 자유를 위한 저항과 투쟁을 표출시킨다. 혁명의 위기 속에서 금융적 이익을 확장한 스위스 청교도 은행들은 로마 교황청을 설득해 고리대금 금지법을 폐기시킨다. 재헌의회가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11월 아시냐 지폐를 발행하자 스위스 청교도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한다. 하지만 아시냐 지폐의 발행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폐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지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며 재정적 혼란이 가중된다.